저는 상구님이라면 잡아먹혀도 좋아요. 순진한 연소의 말에 상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그런 게 아니다. 그럼 뭔가요? 호랑이들은 1년에 한두 번 이런 시기를 겪는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니야. 너를 다른 의미로 다치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다. 상군의 말에 연소가 눈을 동그랗게 뜨다가 이내 얼굴을 빨갛게 붉혔습니다. 상군은 몹시 괴롭고 지쳐 보였습니다. 참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연소는 그런 상군의 짐을 덜어주고 싶어졌습니다. 그에게 잡아먹혀도 좋다는 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연소는 상군이 그녀를 다치지 않게 할 거라 확신했지요. 연소가 상군의 손등을 가만히 쓸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소녀가 아니에요. 제 또래들은 벌써 아이도 한둘 낳았는걸요. 저 역시 상구님이라면 괜찮아요. 야담연가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연소라는 여인이 살았습니다. 연소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요. 그러나 몇 해 전 아버지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 연소는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부모님이 없는 연소를 부려먹기 편한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잔칫날 일소는 돕게 하면서 떡 한 번 준 적이 없었지요. 그렇게 연소는 낮에는 남의 집 농사를 돕고 밤에는 바느질을 하며 외롭고 고단하게 살아갔습니다. 연소가 사는 풍산마을은 산 아래 자리 잡고 있었는데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해 항상 풍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상군 덕분이라 생각하며 가을이면 큰 제사를 지냈지요. 그러나 이번은 웬일인지 예년보다 조금 적은 수확을 거두었지 뭔가요. 다른 마을과 비슷한 수확량이었으나 이미 많은 수확량에 익숙해진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점쟁이에게 찾아갔고 점쟁이는 상위에 쌀을 흩뿌려 점을 보았습니다. 작년 제사가 시원찮았어서 그래. 예, 정말 그게 이유입니까? 그래, 내가 어디 거짓말하는 거 봤나? 작년에 소잡기 아깝다고 산적을 빼먹었지. 그것 때문에 상구님이 노하신 게야. 점쟁이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였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번 연에는 소고기 산적을 더 많이 해서 올리면 될까요? 가만히 있어봐. 점쟁이가 눈을 감고 방울을 흔들었습니다. 요란하게 흔들리던 방울 소리가 멎고 점쟁이가 눈을 번뜩였습니다. 산재물이 필요하다 하시는구만. 점쟁이의 점괘에 사람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산재물이요? 그래, 이 마을 처녀든 다른 마을 처녀든 내가 묻지 않은 산재물이 필요해. 끔찍한 말에 사람들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제물로 바친단 말입니까? 그건 자네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이지. 확실한 건 산재물 하나로 10년은 풍요로울 거라는 거지. 10년이라는 말에 사람들의 눈빛이 서서히 탐욕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래, 연소가 있지 않나? 그로부터 이틀 뒤 연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군의 제물이 된다는 이야기였지요. 연소는 이런 법은 없다며 읍소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 마을을 위해서야. 너도 네 부모도 후대의 복을 받을 거다. 생때 같은 목숨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후대의 복을 받는 게 무슨 소용일까요? 사람들은 연소가 도망칠 수도 있다 생각했는지 그녀를 광에 가두고 이틀간 물 한 모금 주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연소는 그렇게 반항할 틈도 없이 마을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산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연소는 자신이 외톨이라는 사실을 뼈에 사무치게 실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에 연소는 삶의 희망을 놓았습니다. 도망친다 한들 이 주변은 모두 산이라 마을 사람들에게 잡히든지 산짐승에게 잡아먹히든지 둘 중 하나였습니다. 연소는 그저 상군이 자신을 아프지 않게 목숨을 끊어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여기면 됐네. 촌장이 연소를 묶은 밧줄을 나무에 묶으며 말했습니다. 연소가 간절한 시선으로 주변 사람들을 쳐다보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극락왕생하시게. 촌장의 마지막 말과 함께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그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산속은 더없이 고요해졌습니다. 연소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 상군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건가?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어릴 적부터 들어온 무서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상군은 집채만 한 크기의 호랑이로 한 번 으르렁거리면 오금이 저려 꼼짝 못하고 두 번 으르렁거리면 누구든 정신을 잃게 된다 했지요. 제발 2번 울어주면 좋겠는데. 연소는 무릎을 끌어안고 떨었습니다. 산속의 밤은 유난히 깊고도 추웠지요.
바람에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가 스칠 때마다 그녀는 몸을 더 작게 웅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노란빛 두 개가 반짝였습니다. 고개를 든 연소는 그것이 눈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람 키보다 훨씬 큰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상군. 상군이었습니다. 전설은 사실이었습니다. 상군은 실제했고 크기 역시 거대했습니다. 연소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전설 속의 존재가 이제 자신을 삼킬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녀의 손목에 낯선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상군이 제 발톱으로 그녀를 묶었던 밧줄을 풀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눈을 뜬 연소는 거대한 호랑이를 마주했습니다. 뚜렷한 줄무늬와 금빛 눈을 가진 존재는 인간의 말 대신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소의 손목을 옥죄던 밧줄이 조각나 떨어졌습니다. 연소가 의아한 시선으로 상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를 먹는 게 아니었나요? 호랑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만히 뒷걸음질 쳐 물러나더니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떠나라는 신호처럼 보였지요. 하지만 연소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갈 수 없어요. 상군은 연소를 놓아주었지만 이대로 돌아간다 한들 사람들은 수확량이 적어지는 것만으로도 그녀를 원망할 터였습니다. 다른 마을로 간다 해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었고요. 차라리 말은 안 통할지언정 호랑이와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정 많아 보이는 상군의 눈동자를 바라보던 연소가 굳게 마음먹고 말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도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상군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호랑이는 한동안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숲속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연소가 다급히 그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칡덩굴과 나뭇가지가 길을 가로막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가끔 뒤를 돌아보며 연소를 확인할 뿐 멈추라고도 돌아가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소는 그 뒤를 쫓아가며 가끔씩 넘어질 듯 휘청거렸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가주세요. 연소는 발밑을 살피며 조심스레 한 걸음씩 내디뎠지만 너무 어두웠던 탓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그녀는 크게 비명을 지르며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접질린 발목이 찌릿하게 아파왔지요. 연소는 발목을 감싸쥐고 숨을 골랐습니다. 뒤늦게 발걸음을 멈춘 상군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상군은 천천히 다가와 연소를 내려다보더니 발톱을 세우지 않은 앞발을 뻗어 그녀를 가볍게 건드렸습니다. 연소가 당황해 물러났지만 상군은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으니 그냥 두세요. 연소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군은 몸을 낮추더니 그녀에게 눈짓했습니다. 멍하니 있던 연소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타라는 건가요? 상군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허락의 뜻이었습니다. 연소는 조심스레 상군의 등에 올랐습니다. 이윽고 상군이 어두운 숲속을 낯길을 걷는 것처럼 날랜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소와 함께 걸을 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속도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산속 깊은 곳 바위로 이루어진 넓은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상군은 연소를 바닥에 살며시 내려놓고는 동굴 안쪽에서 커다란 나뭇잎을 물고 와 그녀의 발목에 두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소는 조심스레 상군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상군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커다란 금빛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연소는 서늘한 동굴 안에서 숨을 골랐습니다. 터질 듯 뛰었던 심장은 가라앉았고 두려움 역시 사라져 있었습니다. 왜 나를 구해준 걸까? 연소는 상군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상군은 무섭고도 낯설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연소는 동굴 안의 은은한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연소는 동굴 안에서 머물며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상군은 연소가 잠들면 밖으로 나가 음식과 물, 약초를 가져왔지요. 상군은 그녀를 잡아먹기는커녕 오히려 보호하며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소는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 고개를 돌린 그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동굴 안에는 호랑이가 아니라 한 남자가 서 있었지요. 허리춤까지 내려오는 흑당 같은 머리칼과 뚜렷한 이목구비.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잘생긴 외모와 단단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내의 황금빛 눈동자를 홀린 듯 바라보던 연소가 불현듯 물었습니다. 상군님, 이신가요? 연소의 물음에 상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습이 다른데 용케 알아보는군. 기운이 같은데 어찌 모르겠어요. 상군은 호랑이와 인간의 모습을 번갈아 할 수 있다더니 참말이었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발목을 살펴보았습니다. 호랑이였을 때와 같은 조심스러운 손길에 연소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왜 저를 이렇게까지 돌봐주시는 거예요? 상구는 잠시 말이 없었지요.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약한 것을 버려두지 않는 게 내 법도다. 그 말은 단순했지만 어쩐지 연소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후로도 상구는 사람의 모습으로 지냈습니다. 연소는 호랑이의 모습도 좋다고 했지만 상구는 대화를 할 수 있으니 이게 훨씬 낫다 하였지요. 연소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점점 두려움 대신 편안함과 설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먹으면 안 돼. 독초다. 상구는 커다란 손으로 잎사귀를 뜯어내며 말했습니다. 연소의 발목이 낮자 상구는 그녀를 데리고 산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지식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상구는 나무 껍질을 벗기는 법, 약초를 고르는 법, 그리고 숲속의 맑은 물을 찾는 법까지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간결했지만 세심한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숲속의 생활은 처음엔 낯설고 두려웠으나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넌 항상 조급하게 행동하는군. 상군이 비탈길에서 넘어질 뻔한 연소를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연소가 뺨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다 보니 모든 걸 빨리빨리 행동하는 게 몸에 밴 모양이었습니다. 그 습관은 산에서도 때때로 그대로 이어졌지요. 숲에선 서두를 필요가 없다. 낮에는 햇살을 즐기고 밤이 온다 한들 내 밤눈이 밝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지. 예, 상구님 말씀이 맞아요. 연소가 배시시 웃자 상군이 그녀를 빤히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느 날 연소는 조심스레 질문을 꺼냈습니다. 상구님께서는 이런 삶이 외롭진 않으세요? 상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외로운 건 너가 아닌가. 난 늘 이렇게 살아와 외로움을 모른다. 상군의 말에 연소가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말은 그리하면서도 상군은 꽤 외로움을 탄다는 걸 연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낮이건 밤이건 연소 주위만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연소는 반박하는 대신 이리 말했습니다. 상구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 상구님께서는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셔야 해요. 여기는 내 구역이다. 네가 떠나지 않는 한 나는 항상 여기 있을 거다. 상군의 말에 연소가 대답 대신 그를 조용히 끌어안았습니다. 상군은 이런 행동이 익숙하지 않은지 뻣뻣하게 굳어 있다가 조심스레 연소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겨울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부터 미열이 있더니 밤이 되자 상군의 몸에서 열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열이었지요. 상군의 숨소리가 거칠고 불규칙해졌습니다. 연소가 걱정스레 그를 바라보다 말을 꺼냈습니다. 괜찮으신 거예요? 상군이 그녀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금빛 눈동자에는 이상한 열기가 서려 있었지요. 그는 자신을 억누르려는 듯 크게 숨을 들이쉬다가 잘게 몸을 떨었습니다. 물수건이라도 데워줄까 싶어 연소가 물에 적신 수건을 가지고 상군에게 향했습니다. 오지마. 그가 짧게 내뱉었습니다. 연소는 그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어디가 아프신 거라면. 가라고 했잖아. 상군이 외쳤습니다. 낮고 거친 상군의 목소리가 동굴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연소는 깜짝 놀라 멈춰섰습니다. 상군의 눈빛엔 두려움과 고통이 서려 있었지요. 그 순간 상군은 더는 자신의 본능을 억누르지 못하고 연소를 덮쳤습니다. 커다란 손이 그녀를 움켜쥐었고 짐승 같은 기운이 그녀를 압도했지요. 그러나 상군은 정신을 차리려는 듯 제 손등을 물어뜯었습니다. 날카로운 이빨에 뜯긴 손등에서는 금세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도망쳐라. 최대한 멀리. 그는 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연소를 놓아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소는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앞에 서서 떨리는 손을 붙잡았습니다. 싫어요. 난 안 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상군은 그녀를 밀어내려 했지만 연소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상구님은 제가 힘들어했을 때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저는 그런 상구님을 두고 도망칠 만큼 법도를 모르는 여인이 아니에요. 망설이던 연소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저는 상구님이라면 잡아먹혀도 좋아요. 순진한 연소의 말에 상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그런 게 아니다. 그럼 뭔가요? 호랑이들은 1년에 한두 번 이런 시기를 겪는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니야. 너를 다른 의미로 다치게 만들 수도 있단 말이다. 상군의 말에 연소가 눈을 동그랗게 뜨다가 이내 얼굴을 빨갛게 붉혔습니다. 상군은 몹시 괴롭고 지쳐 보였습니다. 참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연소는 그런 상군의 짐을 덜어주고 싶어졌습니다. 그에게 잡아먹혀도 좋다는 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연소는 상군이 그녀를 다치지 않게 할 거라 확신했지요. 연소가 상군의 손등을 가만히 쓸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소녀가 아니에요. 제 또래들은 벌써 아이도 한둘 낳았는걸요. 저 역시 상구님이라면 괜찮아요. 연소의 진심 어린 말에 상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연소가 먼저 안겨오자 상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군이 연소의 저고리 끈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연소가 풀썩 뒤로 쓰러지며 마지막 촛불이 꺼졌습니다. 동굴을 밝히는 촛불은 사흘이 가도록 켜지지 않았으나 어느 날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새벽빛이 동굴 안으로 희미하게 스며들었을 무렵 연소는 눈을 떴습니다. 상군을 받아내느라 온몸이 깨질 듯 아파왔지요. 그러나 다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상군은 제 손등을 물어뜯을지언정 연소를 다치게 할 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연소의 옆에는 상군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연소는 조용히 일어나 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그가 자신을 억누르기 위해 물어뜯은 손에는 아직도 상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연소는 상군에게 배운 대로 나뭇잎을 가져와 조심스레 그의 손을 감쌌습니다. 연소의 부드러운 손길에 상군이 눈을 떴습니다. 금빛 눈동자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더 자지. 밤새 시달렸으면서. 연소는 그의 손을 다독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상구님 손이 걱정돼서요. 상처가 아직 아플 것 같아서. 상군은 그녀의 말에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상처는 내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도 저는 상구님이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연소를 바라보던 상군이 얌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하도록 하지. 그날 이후 그들은 더욱 친밀해졌습니다. 상군은 낮에는 연소에게 숲의 이치를 알려주고 밤에는 남녀 간의 이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연소는 낮에도 밤에도 성실한 제자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롭고 고단했던 마을에서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상군과 함께하는 평온한 나날들이 그녀의 기억을 채웠습니다. 연소가 상군을 바라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대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상구님과 여기서 이렇게. 상군은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더니 이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약속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소는 그의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숲에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연소는 동굴 밖에 나가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며 나뭇가지에 도단한 새싹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항상 연소보다 늦게 일어났던 상군이 오늘은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연소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즈음 상군이 불쑥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군은 평소와 달리 행동거지가 조금 어색했고 손에는 무언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연소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셔요? 상군은 말없이 그녀에게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산의 모든 봄꽃을 모아놓은 듯한 꽃다발이었습니다. 연소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오늘 너 생일이지 않나? 상군의 말에 연소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조차 잊고 있던 탄신일을 상군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상군이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해준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녀는 꽃다발을 소중히 끌어안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상구님. 정말 기뻐요. 온천에 데려다 줄 테니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도록 해. 오후에는 저자에 갈 거다. 저자예요? 괜찮을까요? 내가 내 곁에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 말에 연소는 안도했습니다. 온천에서 목욕을 마친 연소는 장포를 두르고 상군과 함께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연소는 오랜만에 사람들의 활기를 느꼈습니다. 시장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움직이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상군이 저와 연소에게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가벼운 현옥수를 걸어주었으나 혹시나 자신의 존재를 들킬까 연소는 장포를 깊이 덮어쓰고 조심스레 사람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주술의 효과가 좋아 마을 사람들은 평범하게 둘을 대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둘의 모습을 보고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람 많이 봐왔지만 내 평생 이런 선남선녀는 처음입니다. 부부가 참 잘 어울리셔요. 그 말에 연소의 얼굴이 동백꽃처럼 빨갛게 붉어졌습니다. 둘은 옷을 지을 예쁜 옷감을 사고 작은 소품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소는 아주 예전에 잃었던 삶을 되찾은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자주 올까? 연소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가끔이면 좋게요. 상구님과 숲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즐거운걸요.
그래도 저자에 오고 싶거든 언제든지 말해라. 데려다 줄 테니. 감사해요. 그럼 슬슬 돌아갈까? 저자와 숲은 10리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둘은 느릿한 걸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노을에 물든 숲에 들어서자 연소는 문득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을에서의 즐거움도 좋았지만 진정으로 있고 싶은 곳은 여기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숲 깊은 곳에 들어오자 상구는 호랑이로 변해 연소에게 등을 내주었습니다. 저 요즘 잘 먹고 짐도 많아서 무거울 텐데요. 연소의 우려에 상군이 픽 웃었습니다. 황소도 한 손으로 드는데 너 하나를 못 들까? 결국 연소가 조심스레 상군의 등에 엎였습니다. 상군이 빠른 속도로 숲을 가로질렀습니다. 내가 시방 뭘 본 것이오. 그때까지 숨소리 하나도 내지 못하고 있던 사냥꾼 하나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호랑이가 되는 장면을 난생 처음 본 사냥꾼의 바지가 소피로 줄줄 젖어 들었습니다. 그 사냥꾼의 옆에는 김도윤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또의 외동아들로 어렸을 때부터 오냐오냐 자라 버릇이 없고 욕심이 많았지요. 김도윤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호랑이와 여인이 떠난 자리를 응시했습니다. 주막으로 온 김도윤은 사냥꾼들과 탁주를 걸치며 숲에서 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거대한 호랑이와 그 등에 탄 여인, 호랑이로 변하기 전 그때 그 모습은 분명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전설이 사실이었어. 호랑이 가죽을 걸친 인간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능력을 가지게 된다고 하지요. 그 남자도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써 능력을 가지게 된 게 분명했습니다. 호랑이 가죽만 내 손에 들어온다면 천하를 호령하는 것은 시간 문제겠지. 김도윤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사냥꾼들은 그의 말에 놀라 물었습니다. 도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건 분명 산의 신령 같은 존재인데. 산신령이든 아니든 저 호랑이 가죽은 반드시 내 것이 되어야 한다. 김도윤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가 사냥꾼들을 오만하게 내려다보며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 숲을 깡그리 불태우는 한이 있더라도 저 호랑이의 가죽을 얻을 것이다. 김도윤의 말에 사냥꾼들이 곤란해하며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러나 사또의 아들인 그를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지요. 곧 보자꾸나. 상군이든 뭐든 간에. 마을로 돌아온 김도윤은 사람들을 모은 뒤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그는 숲속에서 본 상군의 이야기를 과장하며 상군을 호랑이가 아닌 호랑이 가죽을 뒤집어 쓴 인간이라 주장했습니다. 그 가죽을 차지하면 이 마을은 더 이상 흉년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호랑이 가죽엔 천하를 뒤흔드는 힘이 담겨 있으니 그걸 손에 넣는다면 우리 마을 또한 세상을 지배하는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요. 사람들은 처음엔 그의 말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구는 신령 같은 존재 아닙니까? 괜히 건드렸다가 저주라도 받으면. 한 사람이 주저하며 말하자 김도윤은 냉소를 지으며 반박했습니다. 저주. 그게 신령이라면 우리가 지금 작당모에 하는 곳에 벼락이라도 때려야 하는 것 아니요? 만일 그것이 진정한 산꾼이라면 우리가 찾을 수 없도록 숨을 것이고 찾는다면 진정한 산꾼이 아니라는 뜻이겠지. 찾아봐서 나쁠 건 아무것도 없을 거요. 김도윤의 말에 사람들이 하나둘 웅성였습니다. 그는 상군을 잡았을 때 얻을 수 있는 부와 명예를 강조하며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겼습니다. 연소를 제물로 쓰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사람들은 상군을 잡자는 말에도 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상군이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바꿀 기회로 보이기 시작했지요. 인간이 짐승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함께한다면 그 호랑이를 쓰러뜨리고 마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김도윤의 말에 설득당한 사람들은 상군을 잡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금음날 그들은 불을 붙일 횃불과 날카로운 창 그리고 사냥용 덫을 들고 산속으로 향했지요. 김도윤은 이를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진군이다. 오늘따라 몸이 피로하여 일찍 잠자리에 들었던 연소는 저를 거세게 흔드는 손길에 깨어났습니다. 연소, 일어나라. 상군의 다급한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단잠을 자던 연소가 손길에 놀라 눈을 떴습니다. 상군의 낯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잠에서 막 깨어난 연소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상군은 그녀의 질문에 답할 겨를도 없이 주위를 살피며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지금 당장 여길 떠나야 한다. 떠나다니요? 무슨?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깥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번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불이 난 거예요? 연소가 혼란스러워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군이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인간들이 산에 침입해 불을 질렀다. 우리를 찾고 있어. 사람들이요? 왜?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나를 죽이고 가죽을 벗겨야 한다는 말을 얼핏 들었다. 연소의 얼굴이 희게 질렸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바친 것도 모자라 그들은 상꾼마저 취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쥔 연소가 분노에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어찌 그리도 악독한 짓을. 이 안에 호랑이가 있다. 불화살을 던져. 누군가의 명령이 떨어지자 동굴 안으로 불화살이 쏟아졌습니다. 혼자라면 너끈히 피할 수 있었지만 앞에 연소가 있었기에 상군은 그녀를 끌어안고 불화살을 모조리 맞았습니다. 연소가 짧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상군님, 괜찮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상군이 동굴 밖을 노려보며 연소에게 말했습니다. 길을 터줄 테니 도망쳐라. 그럼 상군님은요? 같이 도망치는 거지요? 저들을 막아야지. 너가 무사히 도망칠 수 있도록. 싫어요. 상군님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연소가 고개를 마구 저었습니다. 여기서 함께 죽으면 죽었지 그를 두고 떠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의 넌 방해만 될 뿐이다. 일전에 갔던 바닷가 동굴 앞에서 기다려. 모든 걸 끝내고 돌아갈 테니. 상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소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도리질했지만 상군의 뜻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상군님 뜻대로 할게요. 착하구나.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내 걱정이나 하거라. 상군이 연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상군의 등이 부풀고 체격이 변한다 싶더니 상군의 몸이 금세 호랑이로 변했습니다. 상군이 연소를 태우고 동굴 앞에서 사람들을 노려보았습니다. 호랑이다. 집채만한 호랑이의 모습에 호랑이를 처음 본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상군이 날카로운 이빨을 내보이며 사람들의 틈새를 헤집었습니다. 으악.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비명을 질렀습니다. 상군이 연소를 내려놓자마자 그녀는 밤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인이 상군의 약점이라는 걸 파악한 도윤이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저 여자를 잡아. 반드시 잡아야 한다. 사람들이 연소를 잡으려 일시에 달려나갔습니다. 상군이 막으려 했지만 불화살을 맞은 데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혼몸으로 붙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계속 화살을 쏴라. 도윤의 명령에 상군의 몸 위로 다시금 화살비가 내렸습니다. 거대한 짐승을 잡기 위해 만든 화살촉이 상군의 몸 안에 파고들었습니다. 두려워 마라. 반드시 저놈의 가죽을 가져야 한다. 금빛 눈으로 사람들을 노려보며 상군이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산의 모든 동물이 일시에 잠에서 깨어나 놀라 달아날 정도로 거대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우린 전부 죽을 거야. 공포에 질린 사람들이 흩어지려는 때 도윤이 붙잡힌 연소에게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 순간 날뛰던 상꾼이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한 사람 도윤에게만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지요. 도윤은 겁을 먹었으나 동시에 가죽만 가지면 자신 또한 저런 능력을 가지게 될 거란 생각에 욕심이 났지요. 상군, 이 여자를 지키고 싶다면 내게 스스로 무릎 꿇어라. 네 가죽을 내놓는다면 이 여자는 살려주지. 상군은 형형한 안광을 띤 채 도윤을 노려보았습니다. 안 돼요. 상군님, 안 돼요. 입 다물지 못해. 도윤이 연소에게 윽박질렀습니다. 상군이 그러지 말라는 뜻으로 다시금 으르렁거렸습니다. 도윤이 비열한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여자를 지키고 싶지 않아? 응. 상군은 그를 죽일 듯이 노려보다가 이내 어느 순간 힘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연소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대로 두면 상군님은 자신을 희생하실 거야. 그렇게 둘 순 없어. 연소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멈춰요. 돌이킬 수 있는 건 지금뿐이에요. 상군에게 다가가려던 사람들이 움직임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신은 숲을 다스리는 신성한 존재. 그런 존재를 죽이면 숲은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우물은 말라붙고 곡식은 쥐가 파먹고 씨앗을 심어도 싹이 나지 않을 겁니다. 또한 상군을 죽인 자는 3대가 시름시름 앓다 죽게 될 거예요. 악쓰는 듯한 연소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웅성였습니다. 연소의 말에 몇몇은 두려움이 서린 눈빛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지요. 그 틈을 타 연소는 자신의 손목을 묶고 있던 밧줄을 몰래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의 말을 믿지 마라. 가죽을 취해 내가 그런 존재가 되면 그만이다. 김도윤이 소리쳤지만 그의 말은 사람들의 불안과 동요를 막지 못했습니다. 연소는 밧줄에서 손을 완전히 풀고는 온 힘을 다해 김도윤을 뿌리쳤습니다. 헛소리. 당신 같은 인간은 절대 상군이 되지 못해. 연소는 외치며 달려가 상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온몸으로 그를 감싸 안으며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눈을 부릅떴습니다. 그를 죽이려면 저를 먼저 해치세요. 연소의 단호한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망설이기 시작했습니다. 상군은 그녀를 끌어안으며 사람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연소, 물러서라. 상군의 말에도 연소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상군님은 항상 날 지켜줬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상군님을 지켜드릴 거예요. 연소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으나 의지 역시 굳건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던지며 서로를 위하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찌르기를 주저했습니다. 조금 전 연소가 한 말이 정말이면 어쩌지? 여기서 멈추면 괜찮다고 했잖아. 또한 연소의 말이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점점 커졌지요. 김도윤은 초조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둘러보며 다시 외쳤습니다. 겁먹을 필요 없다. 그 호랑이를 잡아야. 하지만 그의 말은 이미 흔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연소는 몸으로 상군을 가리며 그의 상처투성이 몸을 조심스레 안았습니다. 그녀의 용기는 마을 사람들의 욕심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자 이를 악문 도윤이 끝내 상군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내가 못할 줄 알고. 그가 쥔 칼이 상군을 향해 쇄도했습니다. 그러나 연소가 상군을 막아내며 상군을 찌르려 했던 칼은 연소가 대신 맞게 되었지요. 연소. 상군의 절규가 숲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연소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고 그녀의 낯빛은 급속도로 창백해졌습니다. 상군은 그녀의 옆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안았습니다. 눈을 떠라. 제발. 상군님, 도망. 연소는 말을 끝내지 못한 채 정신을 잃었습니다. 상군의 금빛 눈동자가 분노와 슬픔으로 물들었습니다. 연인을 잃은 상군은 대노에 울부짖었습니다. 그가 내뿜는 기운에 숲 전체가 떨려왔습니다. 상군이 핏발선 눈동자로 인간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원했던 상군의 힘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지. 말이 끝나는 것과 동시에 스산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이내 폭풍이 되고 땅은 지진이 나 갈라졌으며 나무들은 뿌리를 내보이며 쓰러졌습니다. 아, 잘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뭐라도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사냥꾼 몇이 상군을 향해 화살을 쏘고 칼을 휘둘렀으나 발톱 한 번에 장난감처럼 부서져 나갔습니다. 상군이 발톱을 세울 때마다 사람들은 볏짚으로 만든 인형처럼 픽픽 쓰러졌습니다. 상군의 분노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났을 때 살아있는 이들은 1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상군은 감흥 없는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다 이내 연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와 바닥에 누워있는 연소를 안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연소에게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군은 깜짝 놀라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연소. 살아있었구나. 상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소가 힘겹게 눈을 뜨자 엉망이 된 상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군님, 다치신 거예요? 아니, 네가 구해줘서 나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 미안하다. 지켜주겠다고 해놓고. 상군님이 다치지 않아 다행이에요. 조금만 기다려라. 아프지 않게 해줄 테니. 그 말에 안심한 듯 연소가 눈을 감으며 상군에게 기대었습니다. 상군은 그녀를 품에 안은 채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상군의 발목을 누군가가 쥐었습니다. 도윤이 악에 바친 듯 상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의 가죽을 취해. 천하를. 상군이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죽을 자리는 이곳이 아니다. 그건 너무 간단하지. 너는 너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해져서야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도윤이 스르르 소나기 힘을 풀었습니다. 상군은 소중하게 연소를 끌어안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숲에 다시는 걸음하지 않았습니다. 상군이 사라진 후 마을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나무는 시들고 개울물은 탁해졌습니다. 사냥터에선 더 이상 짐승을 찾기 힘들었고 들판의 작물들은 이유 없이 말라갔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 변화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들은 자신들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직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군을 건드리지만 않았어도 사람들이 후에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군이 떠나며 숲은 그들에게 등을 돌렸고 마을의 풍요는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도윤은 점점 더 강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 세금을 수탈하고 상군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분풀이를 백성들에게 쏟아냈지요. 모두 너희들 때문이야. 그날 내가 실패한 건 너희가 나를 돕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의 말에 백성들의 가슴 속에 불길이 일었습니다.
그날 죽은 백성의 수만 80이 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통과 굶주림에 분노한 그들은 더 이상 김도윤의 탐욕을 참을 수 없게 되었지요. 어느 날 도윤의 집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집에서 끌려 나온 그는 더 이상 권위 있는 양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돌과 막대기를 들고 그를 둘러쌌습니다. 도윤의 아버지인 사또는 이미 도망간 지 오래였지요. 네가 상군을 욕심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 아들을 돌려내. 그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김도윤은 자신을 향한 돌과 막대기의 세례를 피할 길이 없었지요. 그의 최후는 몹시도 비참했습니다. 모두 상군의 예언대로였지요. 그 후로도 마을은 점점 쇠락해 갔습니다. 풍요로운 땅은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탐욕이 가져온 결과를 뼈저리게 깨닫고 자신들의 잘못을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상군은 이미 떠났고 잃어버린 숲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떠나고 마을은 결국 폐허로 변했습니다. 아무도 그곳을 조선에서 가장 풍요로웠던 마을이라 생각하지 못했지요. 악몽 같던 그날이 지나고 연소는 사흘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연소가 눈을 깜빡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집 밖에는 웅장한 산맥이 펼쳐져 있고 가까운 곳에서는 계곡물이 떨어지는 시원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공기는 맑고 투명했으며 햇살은 부드럽게 대지 위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느냐? 여기가 어디인가요? 사흘 내내 연소를 간병하던 상군이 말했습니다. 신선들이 머무는 땅이다. 이제 이곳에서는 아무도 널 괴롭히지 못해. 상군의 말에 연소는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한적하고 평화로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곳에 제가 와도 되는 건가요? 대가는 충분히 치렀으니 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상군이 자신을 위해 무리했다는 것을 깨달은 연소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연소의 머리칼을 상군이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 없다. 낫는 것만 생각하면 돼. 상군이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다만 이곳은 시간이 멈춘 곳이라 여기 있으면 늙지 않고 영생을 살아가게 되지. 그래도 괜찮겠느냐? 싫다면 몸을 치유한 뒤 함께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면 된다. 잠시 생각하던 연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죽고 나면 상군님은 긴 세월을 어찌 살아가시려고요. 저는 이곳에서 상군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 나 역시 그렇다. 상군이 연소를 끌어안았습니다. 수백 년을 살아온 상군은 이제 이 작은 품 안에서만 안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상군의 가슴을 부드럽게 간지렸지요. 연소는 빠르게 회복했고 상군은 그녀의 곁을 지키며 함께 터전을 만들어갔습니다. 멈춘 시간 속에서도 두 사람은 빈틈없이 서로의 삶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하나가 되어 세속의 모든 갈등과 고통에서 벗어난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긴 세월이 지난 어느 봄날 술에 취해 산속을 헤매다 한 달 만에 돌아온 남자가 마을에 돌아와 말했습니다. 내가 말이야 탁주를 마시고 산속을 헤매다가 바위에서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니 무릉도원처럼 아름다운 곳에 있더군. 숲과 폭포는 한 폭의 수채화 같고 공기 중에는 달큰한 꽃향기와 복숭아 향기가 났지. 그러다 한 남자와 여자를 봤는데 남자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근사하고 여자는 마치 선녀 같더군. 그런데 그 둘 곁에서 새끼 호랑이 두 마리가 뛰어다니고 있지 뭐야. 도망쳐야 하는데도 그 장면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눈을 뗄 수가 없었다니까. 이끼, 이 사람아, 술에 취해 헛것을 본 거겠지. 사람들은 그의 말을 반신반의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진지함이 가득했지요. 내가 확실히 봤다니까. 신선이 사는 곳이라는 게 참말인 게 거기서 얼마 안 있었는데 한 달이나 지나 있지 않았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아쉽구만. 아쉬워. 남자가 입맛을 다시며 말했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 10년에 한두 명씩 무릉도원에서 선남선녀들을 봤다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이 상군과 연소일 거라 했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치부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그들이 멈춘 시간 속에 머물며 평화롭게 삶을 이어가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사랑은 전설처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오랫동안 기억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야담연가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은 이야기를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모두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